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함께 개인용 컵 사용으로 일회용품 절약에 동참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대구시가 이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구군청 민원실과 도서관, 복지관 등에 텀블러 세척기 40대를 설치합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시민 요구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인데요. 지난해 대구시청 산격청사에 이 텀블러 세척기 2대를 설치해봤는데 직원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대구시는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이 텀블러 세척기를 주로 설치하고 사용 빈도를 확인해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개인용 컵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마다 무료 식수 제공이나 지역화폐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환경을 보호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2월 8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부터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 고속도로 위쪽 전반적으로 무난히 지납니다. 다만 중부내륙지선 현풍 방향 화원나들목 통과한 차들 옥포걸림목 일대로 1, 2차로 따라서 속력 떨어집니다. 또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풍기나들목 229에서 232km 지점 2차로 쪽에선 작업 진행 중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건천 79km 지점 2차로에선 낙하물 처리 중입니다. 안전하게 지나셔야겠습니다. 그다음 시내도로 상황입니다. 월곡로 상인고가 차도에서 월성내거리 이후 남대구까지 많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도시고속도로 서대구나들목 방향은 남대구에서 성석권 진입하는 차들 어렵고요. 반대 남대구나들목 방향은 서대구 합류해서 이후 세방골, 성주 진출로로 빠지는 차들 흐름 괜찮습니다. 달구벌대로 위쪽은 담티곡에 지난 차들 만촌에서 범어내거리까지 교통량 늘고 있는데요. 이후 대구은행내거리에서 수성교, 삼덕내거리 일대로도 교차로 앞두고 가득 밀렸다 빠졌다를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0도 보이며 쌀쌀했지만 한낮엔 10도까지 오르며 야외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0.7도, 습도는 80%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목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해달라면서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이 집행정지 신청을 이 법원이 어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난 9월 26일 대구시가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준수할 것을 포함한 고시에 대해서 의무적인 실내 마스크 착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체에 대한 자기운명 결정권과 또 건강권, 학습권을 침해한다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로 인해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공공복리의 중대한 일종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치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예. 이틀 전날이었죠. 부산지방법원도 이와 비슷한 소송에 대해서 기각한 바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지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이달 말에 결정하기로 하면서 네. 또 의무의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쯤으로 제시한 상황인데 일단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내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다른 조치로 바뀔 때까지는 네. 적용이 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이것이 정당하다, 맞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준 거군요. 예,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경찰이 그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그러니까 BCT 운송사에 협박 문자를 보낸 그 화물연대 포항 지역 본부를 그 대상으로 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북 경찰청은 어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포항 지부 사무실과 천막농서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요. 경찰관 약 40명을 그 사무실과 천막농성장에 보내서 이 총파업 기간에 화물연대 관계자가 운송사 관계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화물연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운송사 관계자에게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응징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번 수색을 통해서 확보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고요. 네. 보복 범죄와 관련한 피해자 안전 조치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철강 제품 수송에 차질을 빚었던 포스코 포항제철소 그리고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제품 출하가 재개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6일 오후 늦은 시각부터 이 포항과 전남 광양 지역으로 철강 제품 출하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지난 9월 태풍 흰남노 피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출하 물량은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하루 평균 7,000에서 8,000톤 가량의 철강 제품을 외부로 내지 못했던 그 현대제철 포항 공장도 제품을 출하하기 시작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예. 현대제철은 그 철강제 정제 공간이 가득 차서 주차 공간 등을 활용해서 제품을 쌓아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북 또는 그 지역의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차량 254대 중 242대 거의 대부분이죠. 가 이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전날 9시 기준으로 그 제품 출하 차질로 인한 지역 철강 산업의 피해 규모가 1,670억 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네. 경북의 시멘트 업체도 원료 미입고 등의 이유로 물량 생산에 차질을 빚어서 298억 원 정도의 손실이 났고요. 지역 수출 기업은 컨테이너 중단 및 수출 물량 감소로 125억 원의 피해가 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은 됐습니다. 건설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경북도 파악 결과 경북의 이게 건설 현장 69곳에 공사 중단 사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역 주유소의 경우에도 기름이 현재 이제 품절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대규모 개발 사업에 지자체가 채무 보증을 섰는데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해서 불거졌던 레고랜드 사태 예. 기억하실 겁니다. 이와 유사한 경산의 지식산업단지 개발 어음 역시 이게 경산시가 채무 보증을 서면서 채무 만기가 도래할 경우에 경산시가 이 빚을 떠안게 되느냐 우려가 많았었는데 일단 어제 새로운 재투자사가 나서면서 경산시가 빚을 떠안게 되는 이 제2의 레고랜드 사태는 면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국투자증권이 만기되는 경산시가 채무보증선 어음을 다시 투자하기로 나서게 된 건데요. 일단 내년 초에 만기되는 것도 함께 책임지기로 한 만큼 다행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위기는 당분간은 좀 면하게 됐네요. 네.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회가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안 통과를 놓고 여야가 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패물, 그러니까 사용 후 해결류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제 방사선 세기가 강한 걸 이제 고준위라고 합니다. 중준위, 저준위 이렇게 부르는데 이 방패물의 관리를 위해서 정부는 모두 9차례에 걸쳐서 일단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주 중저준위 방패물 처분장 확보를 좀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실패를 했는데 이 원인으로는 이제 정부의 구체적인 처분 사업 일정이 없었던 점, 또 법 제도가 제대로 또 마련되지 않았던 점, 또 지역 주민과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점 등이 좀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이에 이제 각 원전에 임시 보관 중인 이 고준위 방패물의 포화 시점이 지금 다 됐다는 거거든요. 예. 한국에는 1970년대부터 가동한 원전 26기에서 50만 다발의 그 사용 후 해결료가 좀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원전 인근 시설에
임시 저장돼 있고 그나마 2030년 이후에는 차례로 포화될 예정인데 근데 여기에 이제 현재 정부가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신규 원전을 좀 건설하기로 하면서 방패물 발생이 좀 그만큼 더 늘 더 수가 많이 있잖아요.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화 시점이 더 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방패물 학회의 이제 자료를 보면 현 정부의 정책대로 원전 10기를 계속 운전할 경우 포화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4년 빨라진 2027년 말쯤이 될 것으로 좀 조사되기로 했습니다. 예. 방패물을 저장할 곳이 없으면 원전 가동을 좀 중단해야 될 상황이 될 것이란 또 우려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이제 건설을 하기로 하고 법적인 근거 마련에 들어간 건데 국회 논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한 법안이 모두 3건 발의가 돼 있습니다. 올 8월에 인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안이 있고요. 같은 달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전업계의 이해관계를 좀 담은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난해 9월에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산업통상특허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안을 병합해서 이 2차례 심사 작업을 벌였습니다. 네. 첫 회의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이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율이 우선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는데 이 두 번째 회의에서 속도를 좀 내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새로 제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청회를 거쳐야 하거든요. 여기에 여야 의원들도 뭐 일단은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 공청회 개최가 이 속도를 무조건 빠르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빠르게 추진해서 이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 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이제 방패장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그 법안 내용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현재 그 제출된 이제 그 3개 법안을 보면요 모두 국무총리 직속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좀 설치를 해서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예비 후보지를 정하고 네. 또 주민투표를 통해서 고준위 방패장 부지를 최종 확정하는 내용을 좀 담고 있거든요. 하나씩 보면요 그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이 반영된 이인선 의원안을 보면요 그 방패장 유치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원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주민 우선 고용 등의 좀 인센티브 제공에 이런 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자력 학계가 좀 참여한 김영식 의원안을 보면요. 2035년까지 방패장 부지를 확보해서 2050년부터 좀 운영을 하고 설계 수명에서 연장된 계속 운전 기간에도 발생한 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이 이제 발의한 법안에는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 원자로에 설계 수명 기간에 발생한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만 저장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저장 대상을 설계 수명 이내의 가동분으로 제한하고 다른 원자력 발전소에 방사성 폐기물을 옮겨올 수 없게 한 것인데 한마디로 보면 그 민주당 쪽의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기반해서 원전의 수명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이렇게 구성된 반면에 네. 국민의힘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육성 정책에 따라서 운영 허가가 만료된 원전의 계속 운전을 좀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의 입장차가 불거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앞서서 백 기자님이 언급한 것처럼 이 고준위 방패장을 빨리 짓자는 데는 여야가 별로 의견 차이가 없습니다. 공감을 하는데. 네, 공감을 하는데 지금 방패장을 짓기 때문에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를 더 늘려도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여당 쪽이고요. 이 야당에서는 이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은 지금 계획 정도로만 운영을 해야 되고 네. 이 기준으로 이 고준위 방패장 역시 이 건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결국 원전 가동량을 더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이 방패장 역시 이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하는데 일단 여당에서는 빠르게 좀 야당이 대승적 협조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도 어쨌든 이제 방패장 특별법을 발의한 걸 보면 필요성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뭐 해외 사례를 좀 보면요, 세계 최초로 그 방패물 연구 처분 시설을 이제 지어서 내년부터 시험 운전에 좀 들어갈 예정인 핀란드는 그 1994년에 이미 그 원자력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는 2006년 관련법을 제정을 했지만 여전히 부지 선정 작업을 좀 벌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 이 산업부는 부지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만 13년에 이를 정도로 이 방패장 건설이 쉽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내년부터 좀 특별법을 시행한다 해도 2060년에나 이게 연구 처분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고 2060년이요? 그렇습니다. 2024년 총선 일정을 좀 고려하면 올해 안에 늦어도 그 2023년 상반기 안에는 좀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이제 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진하는 게 참 어려운 게 아무래도 방패장을 받으려는 지역이 없을 것 같아요. 잘 맞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안전성 문제 때문인데요. 이 핀란드의 경우에는 1983년부터 이 부지 선정 작업에 착수해서 2025년에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40년이 넘게 걸린 건데 그러네요. 지금 우리나라의 방패장, 고준위 방패장 이 기본 계획안을 보면 37년을 잡고 있거든요. 이 핀란드도 42년이 걸렸는데 우리가 37년 안에 선정할 수 있을까?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고준위 방패장의 이 폐기물 선정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몇몇 부지들을 땅을 좀 파보겠다라고 하는데도 이 주지사와 주민들이 강하게 좀 반발하고 나서면서 이것조차 진행하고 있지 못했거든요. 예. 일단 우리나라도 방패장을 지을 만한 자연적인 조건, 지질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핀란드 같은 경우는 83년에 이제 이 작업에 착수해서 2015년, 25년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이제 극복했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극복했나요? 이게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핀란드의 원자력 발전소 가동 기수가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보다는 우려가 덜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해왔기 때문에 이 주민들의 수용성을 꾸준히 높여오는 기간이 이만큼 걸렸다. 안심시켰군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적 보장 역시 확실하게 좀 뒷받침이 됐었는데 우리는 지금 경주만 하더라도 이 지역 주민들의 이주 요구 역시 지금 몇 년째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전을 가동하면서 폐기물 처분 시설을 짓지 않는다. 이거는 또 어디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첫걸음을 떼야 할지 두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사용 후 해결료라는 게 원전의 좀 가장 위험한 부분 중에 한 청선에 꼽히는 거긴 합니다. 이 원전 부진에 굉장히 밀집된 형태로 저장돼 있어서 특히 사고에 뭐 좀 취약한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 만큼 그 지역 주민이나 뭐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좀 기본 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뭐 참여자들의 대표성과 절차의 뭐 공정성, 투명성 등이 이제 당연히 확보돼야 되겠고요. 이런 그 합의를 위해서 모든 이해 당사자가 자기 주장만 좀 옳다고 할 게 아니라 그 전체 사회의 이익과 뭐 미래 발전을 좀 고려해서 대안을 찾는 게 뭐 물론 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도 이게 그 자기의 이제 임기 중에 정책 결정의 위험을 좀 피하려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비판을 좀 받고 있는데 정치권은 이런 그 유권자들의 표에만 영합하는 이런 포퓰리즘의 뭐 포로가 되어 있다. 뭐 이런 비판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그 이해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그 사회적 합의를 바라지 않는다면 이런 공론화는 뭐 좀 그 공연물에 불과할 거다 이런 비판도 있는 거죠. 사회적 합의를 강조해 주셨어요. 네, 이게 현 정부가 고준위 방패장을 지을 계획이 생겼으니 원전 가동을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계속 좀 보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여야가 지금 합의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장기적인 정책 기조, 그러니까 5년 단위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 50년, 100년 단위로 해야 되는 이 사업 기조가 5년 단위로 자꾸 바뀌고 있다 보니까 문제를 다음 세대로 떠넘기게 된다고 봅니다. 네. 현재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주민들에게 솔직하게 좀 말을 해야지 그나마 첫 발이라도 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적인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 이런 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뉴스미디어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8시 49분 48초 지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데요. 연말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주변의 이웃을 잘 살피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자원봉사자들인데요. 어제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에서 2022 대구 자원봉사자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서유리 리포터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대구 자원봉사자 대회는 올해 26회째를 맞았는데요.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서 지난 5일부터 오는 11일까지를 2022년 자원봉사 주간으로 지정하고 또 시상식도 열어서 1년 동안 고생한 자원봉사자를 격려했습니다. 네. 8개 구군의 자원봉사센터, 모범 자원봉사자, 그리고 역대 수상자와 축하객 등 400여 명이 참여해서 의미를 더했는데요. 현장 소리와 함께 대구시 자원봉사센터 이은자 사무국장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준비되셨죠? 네. 예, 저도 준비됐습니다. 자원봉사 여러분. 저는 까치사랑 봉사단 단장으로서 이번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집사람이 항상 옆에서 내조를 해주고 도와주시고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봉사할 수 있다. 까치사랑 봉사단의 단장, 집사람입니다. 우리 신랑이 단장으로서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기분은 참 좋네요. 고생했는 만큼 보람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이 행복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했을 때 거부감 없이 누구나 쉽게 한번 해보는 나의 그냥 사회 참여 활동 이렇게 생각하는 무난한 사회가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대구가 참 자원봉사하기 좋은 도시고 참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그만큼 대구 시민들이 또 탄탄하게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큰 도시 같아요. 그 부분이 더 커지길 기대합니다.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잘 전해지는데 어떤 행사들이 열렸나요? 네, 이날 행사에서는 안녕 대구라고 해서 대구시 자원봉사자들의 영상을 상영하고 자원봉사 헌장 낭독 또 무용단의 태평무 공연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공연을 한 분 중에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 어릴 때부터 센터와 인연을 맺고 이번에 재능 봉사를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네. 또 이날 하이라이트는 대구 자원봉사 대상 시상이었는데요. 영광의 대상 수상자 공재숙 씨와 그 딸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큰 상을 주신 데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모든 봉사자 선생님들이 저한테 주신 상이라 생각하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우리 딸한테 본보기를 인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는 참 힘이 들었어요. 지금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방범이 하는 거고요. 또 방범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딸하고 봉사를 같이 다니면서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어르신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내일 또 올 거냐 물어볼 적에 기억에 남고요. 꾸준히 딸하고 같이 봉사할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 삶의 이유이자 제 삶의 디딤돌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저희 어머니께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사람들 속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엄마가 본인이 봉사활동 하시는 일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저도 자식으로서 기쁘긴 한데 자식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프면 자기를 돌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본인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게 그런 게 조금 좀 아쉽 때도 있죠. 저 2년 연속 엄마랑 같이 미얀마로 봉사활동을 갔었는데 봉사활동 할 때마다 저를 먼저 이렇게 힐끔힐끔 봐주시고 근데 저는 또 엄마를 또 먼저 챙기게 되잖아요. 그랬고 서로가 서로를 더 위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엄마가 먼저 스케줄을 잡아주시면은 그때 또 함께 하거든요. 차후에는 제가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야, 모녀가 함께 이렇게 대를 이어서 봉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참 보기 좋네요. 네, 맞습니다. 이 공재숙 씨의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서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딸이 휴가를 내고 또 시상식에 참석을 했는데 정말 서로를 위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계신 분들 한 분만 소개하기에는 아쉬워서 그렇죠. 또 본상 수상자 윤태임 이진숙 씨도 만나봤습니다.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모든 자원봉사자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조금 미안한 감도 있고 한 20년 됐나? 우리 큰딸애가 제주도로 이제 취직을 해가 갔어요.
내가 남을 도우면은 뭐 내 자식이 어디 바쁠 때 정말 아쉬울 때 누구라도 도움의 손길을 안 주시겠나 하는 제 욕심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적십자사는 재난 구호가 많습니다. 홍수 나면은 천안이라도 가야 되고 어느 해는 포항에 제설 작업도 가야 되고요. 3년 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아무도 안 가는 동산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봉사도 해드리고 전심도 해드리고 또 대구에 유명한 그 노곡동 홍수 때 일주일을 거기 가서 밥 해드렸어요. 봉사도 중독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은 봉사를 가면 신랑 생일인데 국막 끓여놓고 가야 된다고 이럴 때 조심히 갔다 오라고 이래 응원해 줄 때 그럴 때 제일 힘이 나고 가족들한테 고맙죠. 이 큰 상을 받고 보니 좀 부끄럽고요. 우리 봉사단원들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돕고 어르신 말벗 해드리고요. 경북대 병원에 안내 활동 이런 걸 주로 했습니다. 특히 손 마사지 해드리면 어르신께서 아이고 내 손이 오늘 호강하네. 어느 자식이 이렇게 내한테 손 마사지 해주겠노 하면서 너무 기뻐하시더라고. 그 즐거워하시고 이런 거 보니까 더 열심히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도 한번 기억이 나네요. 건강과 여건만 되면은 앞으로도 계속 쭉 하고 싶습니다. 봉사활동을. 네. 봉사가 중독이라는 말이 네. 가슴에 와닿네요. 네, 좋은 의미의 중독이죠.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하게 되시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국번 없이 1365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365번.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7도에서 12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계속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기가 점차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불씨 관리에도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12월 8일 목요일 순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